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오늘은 그 강력한 익명성으로 아주 유명한 암호화폐죠. 모네로, XMR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기술로 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거래 내용을 숨기는 기술이나 또 이게 끝없이 발행된다는 구조가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네로는 그냥 디지털 화폐,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 프라이버시라는 가치를 이 기술로 어떻게 구현하고 또 지켜낼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 시작부터 해서 핵심 기술,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까지 중요한 내용들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모네로, 이게 처음에는 이름이 달랐죠. 2014년 4월에 비트모네로로 시작했다가 네, 그랬었죠. 근데 곧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름이 모네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이게 에스페란토로 동전 아니면 화폐 이런 뜻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지캐시 같은 코인도 프라이버시로 유명하긴 한데 모네로는 좀 다른 게 거래 정보가 선택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다 비공개된다는 거. 이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네, 아주 큰 차이죠. 비트코인처럼 모든 거래가 그냥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랑은 정반대인 거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심지어 금액까지 전부 다 감춰서 그야말로 디지털 현금처럼 쓰는 걸 목표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핵심적인 프라이버시 기술 3가지를 그냥 기본값으로 딱 적용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링 서명이라는 건데요. 링 서명. 네, 실제 보내는 사람의 서명이랑 여러 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서명을 막 섞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진짜 보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 약간 위장술 같은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스텔스 주소. 이건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일회용 주소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아, 매번 주소가 바뀌는군요. 네, 그래서 받는 사람의 진짜 주소는 숨겨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링CT. 이건 링 컨피덴셜 트랜잭션스의 약자인데 거래 금액 자체를 암호화해서 숨겨버립니다. 와, 금액까지요? 네, 이 3가지 기술 덕분에 거래의 그 세부 정보가 그냥 처음부터 보호되는 구조인 거죠. 개발은 Thankful for Today라는 닉네임의 익명 개발자가 처음 제안을 했고 그 뒤로는 커뮤니티가 쭉 이끌면서 발전시켜 왔어요. 리카르도 스파니, 플러피폰이라는 별명으로 훨씬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합의 방식은 작업 증명 POW인데 랜덤X라는 알고리즘을 쓴다고요. 네, 랜덤X요. 이게 2019년 11월에 도입됐다고 하는데 특징이 일반 컴퓨터 CPU로 채굴하기 좋게 설계됐다는 점이래요.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 그건 바로 그 채굴의 중앙화를 막기 위해서예요. 중앙화요? 네, 소수의 고성능 특수 장비, 우리가 ASIC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채굴 파워가 너무 몰리면 네트워크가 몇몇에 의해 좌우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 PC로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 탈중앙성을 지키려는 의도죠. 블록은 평균 2분마다 하나씩 생성되고요. 2분요. 비트코인 10분보다 훨씬 빠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발행 구조도 아주 독특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6월부터 테일 이미션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테일 이미션. 네.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0.6 XMR이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발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영구 발행이요? 와. 그럼 이게 계속 코인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처럼 딱 정해진 모델하고는 완전 다르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 테일 이미션은 사실 네트워크 보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설계된 거예요. 채굴자들이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보상을 받아야 계속 네트워크를 지켜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목적이군요. 네, 영구 발행이지만 새로 나오는 양, 그 0.6 XMR이라는 게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전체 양에 비하면 점점 그 비중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율은 연 1% 미만으로 아주 낮게 수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아,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네, 비트코인이 나중엔 거래 수수료만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과는 좀 더 장기적인 보안 모델을 택한 거죠.
프라이버시 강화 노력도 계속했어요. 2022년 8월에는 그 링 서명 크기를 기존 11개에서 16개로 늘렸습니다. 서명 개수를 늘렸다. 네, 그러니까 가짜 서명 참여자 수를 더 늘려서 진짜 서명자를 찾기 더 어렵게 만든 거죠.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참고로 2025년 10월 현재 가격은 약 298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결국 모네로의 진짜 핵심은 그 완전한 익명 거래네요. 말씀하신 그 기술들 덕분에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안 드러나니까 뭐 기부라던가 아니면 좀 민감한 거래 같은데 유용하게 쓸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아까 링시티 말고도 CLSAge나 블렛프룹스 플러스 같은 기술로 거래 데이터 크기도 줄이고 검증 속도도 높였다고 하셨죠. 효율성도 계속 개선해온 거고요. 네, 기술 발전은 정말 꾸준했어요. 2017년에 링시티를 전면 도입해서 금액 익명성을 딱 완성했고 2019년엔 랜덤X로 바꿔서 CPU 채굴하기 좋게 만들었죠. 그리고 2020년 CLSAG, 2022년 링 사이즈 확대랑 테일 이미션 시작까지 중요한 업데이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강력한 프라이버시 때문에 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어떤 문제죠? 2024년에 그 바이낸스나 크라켄 같은 세계적인 대형 거래소들 있잖아요. 네, 알죠. 여기서 규제 당국 압박 때문에 모네로 거래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 상장 폐지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금 세탁 방지, AML 같은 규제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너무 익명성이 강하니까. 이건 모네로의 핵심 가치가 기존 금융 시스템이나 규제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럴 수 있겠네요. 프라이버시가 강점이지만 또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모네로가 추구하는 그 완전한 익명성이라는 게 어떤 특징인지 혹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진 프로젝트랑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해질까요? 예를 들면 나가야 토큰. 이건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던데. 네, 좋은 비교 대상입니다. 둘은 지향점이 명확하게 달라요. 모네로는 기술을 통해서 누구도 거래 내역을 추적 못하게 하는 완벽한 프라이버시, 그리고 탈중앙화된 채굴 환경, 이걸 추구하죠. 근데 그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리스크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고요. 그렇죠. 반면에 나가야 같은 경우는 금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를 딱 연결시켜서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대신 아직은 생태계를 막 넓혀가는 초기 단계라는 특징이 있죠. 아, 안정성이냐 익명성이냐 뭐 이런 차이군요. 네. 모네로는 근데 기술적 기반은 정말 탄탄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개발자 커뮤니티가 활발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력한 프라이버시 기능이 오히려 디파이 같은 다른 블록체인 생태계랑 연결되거나 대중적으로 쓰이는 데는 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는 규제의 벽.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모네로는 정말 프라이버시를 거의 극단까지 추구하는 그런 기술적인 이상, 이거랑 또 현실 세계의 규제라는 벽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를 참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네, 그렇죠. 모네로의 이런 여정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라는 게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그리고 이게 기존 사회 시스템이나 규제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죠.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프라이버시 기술이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단순히 기술 발전만 볼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의미까지 함께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